저는 올해 45입니다. 이름은 이정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업은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에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뒤로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아침 6시면 현장에 나가고 저녁 8시는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삶입니다. 손에는 늘 시멘트 가루가 묻어있고 안전모 자국이 이마에 선명하죠.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집에는 부인 수경이와 대학교 2학년인 딸 서연이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부인이 챙겨주는 도시락을 받고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 딸아이와 통화를 하는 삶이었죠. 딸은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건이 없다는 건 사고가 없다는 뜻이고 그게 곧 평화니까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하다 보면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키고 선을 긋고 감정보다는 규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쉽게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인정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공사였습니다. 철거 작업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낡은 건물은 어디가 약한지 모르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현장을 돌며 위험 요소를 체크했습니다. 벽의 균열 상태, 기둥의 손상 정도, 천장의 처짐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안전모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다 이주했고 텅 빈 건물만 남아 있었죠. 폭도를 걷다 보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빗물이 스며든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구나 하고요. 2층 끝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인조가죽 가방이었는데 손잡이가 다 닳아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사 갈 때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가방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건과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박태섭, 67세. 주소는 이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을 두고 갔을까 하는 생각이요. 통장이나 신분증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다릅니다. 사진은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현장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 2층 203호였습니다. 바로 제가 가방을 발견한 그 방이었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태섭이란 사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던 분입니다. 보상금 받고 나가셨는데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오래전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기록들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10만원 입금, 5만원 출금 그런 식이었죠.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생활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년 전이라는 시점이 왜인지 익숙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지난 프로젝트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전 현장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하청으로 들어갔던 공사가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죠. 그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자 이름이 박준호였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이 박태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방의 주인이 바로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박준호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마 준호의 아들이겠죠.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가방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이죠. 문제는 어떻게 찾느냐는 거였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옛날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이주 보상금 받을 때 계좌번호라도 남기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는 있는데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연락을 드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박태섭인데요. 가방을 찾으셨다고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찾아가시겠습니까? 태섭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3년 전 그 사고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현장은 아니었지만 같은 회사 소속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 3년 전 사고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35살, 추락사, 안전수칙 미준수.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다 그렇듯이 사고는 언제나 비슷한 이유로 일어납니다. 일정에 쫓기고 비용에 쫓기고 안전은 뒷전이 되죠. 다음날 오후 박태섭이 현장 사무실로 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신분증 사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67세라는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태섭은 가방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통장, 신분증, 사진. 사진을 꺼내보는 태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섭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자꾸 3년 전 사고 기록이 떠올랐으니까요. 태섭은 가방을 꼭 안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기요. 태섭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 사세요? 먼 곳에서 오셨으면 제가 차라도 태워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태섭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섭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절할 힘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장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섭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모습이었죠. 저는 걸음을 맞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차에 타자 태섭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먼 곳에서 가방 하나 찾으러 오셨다니요. 그것도 이 연세의 말입니다. 저는 차를 출발시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태섭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손자랑 둘이 삽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자꾸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돌아가셨고 손자와 단둘이 산다는 건 며느리는 어디 갔다는 말인가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점점 낮아지고 길은 좁아졌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서 있어서 해가 지자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태섭은 중간중간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시고요. 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골목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양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여기 왔구나. 그런데 보상금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곳에 사시는 걸 보면요. 여기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태섭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태섭이 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가셔야 하는데요? 태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약해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익숙한지 잘 걸어갔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오르막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숨이 찼습니다. 저도 숨이 차는데 태섭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태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경사를 매일 오르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5분쯤 걸었을까요? 태섭이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집은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철제 대문인데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담장도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죠. 태섭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마당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빨래 넣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낡은 나무 문이었습니다. 태섭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응, 왔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자입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은 너무 작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습기가 차 있는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한쪽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죠. 아이는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 태섭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분이 할아버지 가방 찾아주신 분이야. 인사드려. 민준이라는 아이가 다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식탁 하나와 작은 소파가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아주 오래된 브라운관이었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가스레인지는 이구가 하나 고장난 것 같았고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작은 1인용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방 한쪽 벽에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건물 그림이 많았습니다. 높은 건물, 공사장, 크레인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 그림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섭이 물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방을 찾아주셔서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이는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궁금한 듯 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지내? 집을 나와 골목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 집 풍경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낡은 가구,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아이의 눈빛. 저는 차에 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조금 늦는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방을 하나 주웠는데요.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태석과 민준이 이야기를 하면 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꾸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큰 눈, 마른 체구, 그리고 벽에 붙은 그림들, 건물과 공사장을 그린 그림들. 아이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돌아가셨으니 그 기억 때문일까요? 저는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부인은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가방을 돌려준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일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집이 떠올랐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 할아버지와 손자 단둘이 사는 집.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저는 그 집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면서도 제 목소리가 어딘가 멀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밥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섭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돌려주기 전에 연락받았을 때 저장해뒀던 거였죠.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부를 묻는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정을 했습니다. 주말에 한번 가보기로요. 쌀이라도 한 포대 사가지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한번 연 문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쌀 10kg 한 포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통조림 같은 것도 몇 개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저는 이게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는데 왜 직접 가려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에게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현장 일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요. 부인은 주말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차를 몰고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보니 지난번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담벼락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고 길가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쌀 포대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kg이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골목을 오르며 저는 숨이 찼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어갔습니다. 쌀 포대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섭은 이 길을 매일 오르내리는구나. 그것도 이 나이에요. 태섭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저번에 오셨던 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 계시니?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가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올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거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저는 쌀 포대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집이 더 좁아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긴 했지만 창문이 작아서 어두웠습니다. 쌀은 어디에 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놔주세요. 저는 쌀 포대를 부엌 구석에 내려놨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물 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맙다. 민준이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라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림들이 여전히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그림, 공사장 그림, 크레인 그림.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린 거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림 잘 그리네?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건물들이 정교했습니다. 아이가 그렸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했죠. 왜 건물을 그리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건물 짓는 일 하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멋있는 건물을 많이 지으셨어요. 높은 건물도 짓고 튼튼한 건물도 짓고요. 저도 커서 아빠처럼 건물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건물을 지으려다 돌아가셨다는 걸요. 아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는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거겠죠. 사고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멋진 건물을 짓던 사람으로요.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일 나가셨어요. 토요일에도 일하시거든요. 무슨 일 하시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폐지 주우세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67세에 폐지를 주우신다고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하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신데 일 나가시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공부나 하래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 혼자 있어도 괜찮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이제 컸어요. 12살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씩씩하게 들리던지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슬프게 들리던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었어요.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을 봤습니다. 싱크대에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걸 보니 방금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반찬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제가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랑 저녁 먹을래?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같이 있을게. 민준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금방 오실 거예요.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태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 이정훈입니다. 가방 찾아드렸던 사람이요. 아, 네.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댁에 와 있습니다. 쌀 좀 갖고 왔는데 민준이가 혼자 있네요. 태섭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늦어져서요. 곧 들어갑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민준이랑 저녁 먹고 계실게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태섭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으신데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배 안 고파요. 하지만 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배가 거짓말하네? 민준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민준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돈가스 좋아하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해요. 저는 돈가스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돈가스를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걸까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돈가스를 잘라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재미있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친구도 많고요. 좋아하는 과목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술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 그림 정말 잘 그리더라. 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건축가가 되면 되겠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집중해서 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섭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일어섰습니다. 태섭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폐지를 담은 큰 마대자루를 끌고 있었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태섭은 저를 보더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랑 저녁 먹고 왔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쌀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저는 별말씀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섭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또 오실 거죠? 저는 민준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또 올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에 타서 골목을 내려오는데 백미러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또 오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다시 올 건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올 겁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밖에서 먹고 왔어요. 부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 일이라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하다 보니 저녁때가 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만 거짓말이었죠. 현장과 관련된 일이긴 했지만 회사 업무는 아니었으니까요.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태섭과 민준이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돈가스를 먹을 때 반짝이던 눈,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하던 모습, 손을 흔들던 작은 손. 그리고 태섭이 폐지 자루를 끌고 들어오던 모습도요. 월요일 아침 현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잘 갔을까? 태섭은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을까? 점심시간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주말마다 가보기로요. 쌀이나 반찬을 좀 갖다 드리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 주 토요일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좀 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포장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과일도 몇 개 샀습니다. 태섭의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 손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레였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릴 것 같은 손수레요. 그 위에 폐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레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섭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이정훈 씨?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저씨? 저는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태섭이 계속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날 저는 태섭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요. 민준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정훈 씨가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건설업계에 있다 보니까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신 분을 보면 남 같지가 않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일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준호가 현관문 열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며느님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사고 나고 1년쯤 됐을 때요. 아이를 두고 가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섭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는 늙었고 아이는 어리고
연락도 안 됩니다. 아예 끊었습니다. 저는 태섭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습니다. 준호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준이가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67세 할아버지와 12살 손자가 단둘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충의 상황을요. 현장에서 가방을 주었고 주인이 어려운 형편이라 조금 도와주고 있다고요.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서연이 학비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게요. 부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주말마다 태섭의 집에 갔습니다. 매번 뭔가를 들고 갔습니다. 쌀, 반찬, 과일, 생필품.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태섭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갈 때마다 반겨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준이 방을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책장이 낡아서 삐걱거렸거든요. 저는 공부를 가져가서 고쳐줬습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저씨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저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니까. 못 고치는 게 없어.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르쳐줄게. 그날부터 저는 민준이에게 간단한 것들을 가르쳐줬습니다. 못 박는 법, 나사 조이는 법, 줄자 쓰는 법. 민준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손이 작아서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그런 저희를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새 행복해 보입니다. 이정훈 씨 덕분입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른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새 주말마다 어디 가요?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부인을 봤습니다. 부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할아버지 한 분하고 손자.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자요? 몇 살인데요? 12살.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가봐도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다음 주 토요일에 서연이와 함께 갔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나는 서연이라고 해. 민준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민준이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서연이가 잘 맞춰줬습니다. 그림도 같이 그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태섭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착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태섭이 웃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손녀가 있었으면 민준이가 덜 외로웠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불쌍해요.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는 거야.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민준이한테 공부 가르쳐 줄게요. 저는 서연이를 보며 고마웠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요. 그래, 내가 도와주면 민준이가 좋아하겠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서연이도 가끔 함께 갔습니다. 민준이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도 민준이를 진짜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점점 태섭의 집에 가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부인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 집에 너무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인을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매주 가고 서연이까지 데려가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데 어쩌겠어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불쌍한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건 좀 갖다 드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 가고 시간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보면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태섭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태섭의 집에 가는 게 완전히 일상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갔고 민준이는 저를 아저씨가 아니라 정훈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그날도 토요일 오후에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신발을 사갔습니다. 지난주에 보니 아이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발가락이 비칠 정도였거든요. 새 운동화를 보여주자 민준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요? 저 이거 신어도 돼요? 당연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내 거야. 민준이는 당장 신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새 신발을 신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태섭이 또 고맙다고 했습니다. 늘 이렇게만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민준이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태섭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벽에 그림들이 더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건물 그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건물 중간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사람 모양이었는데 건물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요. 아빠가 일하시던 모습이에요. 저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사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추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럼 이 그림은?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마지막 모습이요. 저는 그림 속에서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꾸 꿈에 나와요. 그래서 그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악몽처럼 반복해서요. 저는 민준이 어깨를 안았습니다. 무섭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무서워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민준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태섭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림 보셨어요? 아버지가 떨어지는 그림요. 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말렸는데 자꾸 그려요. 꿈에 나온다고요. 상담 같은 건 받아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요. 병원비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니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료 상담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태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신세만 지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 트라우마 치료, 무료 상담 같은 키워드로요. 몇 군데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담센터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같이 가자고요. 태섭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서류를 정리하다가 3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찾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뭐였는지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준호 35세 추락사. 사고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시간 외에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작업시간 외라는 부분이요. 왜 작업시간이 아닌데 현장에 있었을까요? 저는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작업은 오후 6시에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차이였습니다. 준호는 왜 작업이 끝나고도 현장에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당시 현장 소장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대호.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청 회사 사람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업계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대호라는 사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 알지? 요새 다른 회사로 옮겼던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고 기록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안전수칙 미준수?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죽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태섭과 민준이를 데리고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민준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저와 태섭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네요. 계속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곳이라 무료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태섭도 고마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았어요. 또 가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매주 가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부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상담센터 다녀왔어요. 심리상담이요.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리상담까지 시켜줘요?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죽음 때문에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태섭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정훈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섭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현장 대리에게 일을 맡기고 차를 몰았습니다. 태섭의 집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과속을 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태섭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이걸 그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라고요. 저는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을 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밀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태섭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꿈에서 봤다고만 해요.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설명해 줄 수 있어? 민준이가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아빠가 떨어지는데 누가 밀었어요. 누가 밀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냥 사람 모양만 봤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그냥 꿈이야.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꿈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거실로 나와 태섭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사고에 대해 혹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태섭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작업시간 외에 현장에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왜 문제 제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더 주겠다고요. 저는 민준이를 키워야 했고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태섭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돈으로 입을 막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태섭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준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민준이 그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미는 그림이요. 그리고 3년 전 사고 기록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알아보기로요. 정말 사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주 저는 본격적으로 준호의 사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3년 전 기록을 뒤져서 현장 인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들은 이곳저곳 옮겨 다니니까요. 그중 한 명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최인수라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준호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분이죠. 저는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에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최인수 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현장 생활의 흔적이었죠. 저는 맥주를 주문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준호 씨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최인수 씨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일을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됐고 아이가 트라우마로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다고요. 최인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일은 저도 이상했습니다. 준호 씨는 원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요. 그런 사람이 안전벨트도 안 차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인수 씨가 생각하듯 말했습니다. 작업은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다들 퇴근했죠. 근데 준호 씨한테 누가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현장에 남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인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전화 받고 나서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최인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퇴근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준호 씨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현장 소장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요? 김대우 씨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이요. 그분도 이상하게 일찍 퇴근 안 하고 현장에 있었어요. 보통은 인부들보다 먼저 가는 분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가 왔고 현장에 남았고 김대호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대호를 만나봐야 할까요? 하지만 3년이나 지난 일을 왜 조사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와 있었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갑자기 온 거였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웬일이야? 학교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수업 없어서요. 그리고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새 어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담받으면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최근에 또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 무슨 그림인데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밀려서 떨어지는 그림이야. 서연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밀렸다고요? 그럼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아이가 꿈에서 봤다는 거야.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설마 그 사건 조사하는 거예요? 저는 부인을 봤습니다. 그냥 알아보는 중이에요. 부인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3년이나 지난 일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민준이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선 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건 조사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부인이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너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민준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선을 지켜야 해.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침실에서 둘이서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였어요. 근데 민준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자꾸 신경 쓰여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아이 인생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고 서연이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지금 멈추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당신이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각자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태섭의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연 누나. 서연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섭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일 알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있던 분을 만났습니다. 좀 이상한 점들이 있더군요. 태섭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점이요? 저는 최인수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는 것, 현장에 남았다는 것, 김대호도 현장에 있었다는 것. 태섭이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준호 물건을 정리했는데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데 핸드폰을 못 찾았어요. 회사에서는 떨어지면서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렸습니다. 핸드폰이 없다는 건 통화 기록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없죠. 저는 태섭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통신사에 통화 기록 요청해 보셨어요? 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 말을 믿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봅시다. 3년 전 기록이지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태섭이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준호 씨가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태섭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서연이와 민준이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달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잘 가르쳐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아빠 일 정말 조사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저는 서연이를 보며 고마웠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서연이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민준이 잘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머지는 아빠가 할게. 집에 도착하니 부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부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족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 큰 눈, 그림 그리는 작은 손, 아빠 이야기할 때 슬픈 표정. 저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해요. 이 일이 우리 가족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곧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주 저는 준호의 통화 기록을 받기 위해 태섭과 함께 통신사를 방문했습니다. 유가족 신분으로 요청하니 3년 전 기록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저희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주말에 태섭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섭의 집 현관 앞에 신발 자국이 있었습니다. 젖은 흙이 묻은 자국이었는데 현관에서 대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섭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비 왔어요?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에 조금요. 저는 신발 자국을 보며 물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셨어요? 태섭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화장실 가려고요. 마당에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발 자국이 대문 밖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태섭은 새벽에 대문 밖까지 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음 주말에도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저녁 늦게 갔습니다. 8시쯤이었죠. 태섭과 민준이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태섭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대문까지 함께 걸어 나왔죠. 그때 저는 대문 옆 담벼락 뒤에 뭔가가 있는 걸 봤습니다. 손수레였습니다. 태섭이 폐지를 실어 나르는 손수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수레에 폐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가방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에 타서 골목을 내려오다가 저는 문득 차를 세웠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차를 돌려 다시 골목 입구로 갔습니다. 골목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태섭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태섭이 나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밤 11시예요.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태섭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내려왔습니다. 제 차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태섭은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태섭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태섭은 큰 길로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태섭이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었습니다. 태섭은 거기서 폐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섭이 폐지를 줍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분리수거장을 이곳저곳 뒤지며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봉투를 집어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태섭은 그렇게 30분쯤 뒤지고 나서 다시 손수레를 끌고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태섭보다 먼저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섭은 왜 밤 늦은 시간에 폐지를 주우러 갔을까요? 그것도 폐지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찾는 것 같았는데요. 다음날 저는 다시 그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낮 시간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혹시 밤에 분리수거장에서 이상한 일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가끔 폐지 줍는 분들 오시긴 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태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바로 통신사로 갔습니다. 태섭도 와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3년 전 그날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후 5시 반에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검색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3년 전에 박준호라는 분과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준호 씨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거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었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역검색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번호는 3년 전 모 건설사 직원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준호가 일하던 현장의 원청 회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한 사람은 같은 현장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질문을 듣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태섭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준호한테 현장 사람이 전화한 거네요? 왜 작업 끝나고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김대호 현장 소장 연락처 아세요? 태섭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명함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다음날 태섭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호 번호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이신가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3년 전 박준호 씨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대호가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왜 그 일을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를 알고 있고 아들이 트라우마로 힘들어한다고요. 김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날 왜 늦게까지 현장에 계셨나요? 김대호가 대답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남아 있어서요. 사무실에 있다가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준호 씨가 떨어진 겁니다. 혹시 그날 준호 씨한테 전화하신 분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전화한 건 아닌데요. 다른 직원이 했을 수도 있죠.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대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일이 있어서요. 도움이 못 돼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대호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섭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역시나 태섭이 나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요. 이번에는 다른 아파트로 갔습니다. 역시 분리수거장을 뒤졌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의 죽음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태섭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섭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불쌍한 할아버지였고 민준이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태섭이 분리수거장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대호의 불편한 목소리도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자료실에서 3년 전 현장 서류를 더 자세히 뒤지다가 이상한 문서를 찾았습니다. 자재 발주서였는데 날짜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날짜 위에 다른 날짜가 덮어 씌워진 거였죠. 저는 그 서류를 복사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고 당일 자재가 반입됐다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 기록은 그 전날이었습니다. 왜 날짜를 바꿨을까요? 저는 당시 자재 납품업체에 전화했습니다. 3년 전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한참을 찾더니 말했습니다. 그날은 자재 반입이 없었는데요. 전날 반입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서류가 조작된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고 당일 자재 반입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이유가 뭘까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준호가 그 자재를 확인하러 현장에 남았던 건 아닐까요? 누군가 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했고 준호가 확인하러 갔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재 반입이 없었으니 이건 준호를 현장에 남게 하려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준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걸 찾았다고요. 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태섭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갔으니 오세요. 저는 현장을 빠져나와 태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태섭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태섭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섭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자재 발주서인데 날짜가 조작되어 있습니다. 태섭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준호 씨를 현장에 남게 하려고 자재 문제가 있다고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재 반입이 없었어요. 태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준호를 일부러 현장에 남게 한 거란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대호도 현장에 남아 있었죠. 태섭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그럼 우리 준호가 살해당한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태섭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돈 준다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요. 저는 태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태섭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왜 밤마다 분리수거장에 가세요? 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폐지를 줍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는 것 같던데요. 태섭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사진, 메모지. 태섭이 말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준호 일과 관련된 증거들이요. 저는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점검 보고서였는데 여러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죽기 일주일 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현장에 안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묵살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망 불량, 추락방지 장치 부족.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작업 진행 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준호 씨가 이걸 회사에 제출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대호 소장한테 직접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했어요. 저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안전 문제를 지적했고 회사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준호가 죽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찾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태섭이 설명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가끔 회사 서류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관련 서류가 있을까 해서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67세 노인이 밤마다 분리수거장을 뒤지며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요. 뭘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상자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현장 일지, 자재 명세서, 회의록 같은 거요. 다 조각조각이지만 모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대부분 찢어져 있거나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섭 말대로 조각을 맞추면 뭔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정리해서 분석해 봅시다. 분명히 뭔가 나올 겁니다. 태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이고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 회의록이었습니다. 김대호와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안전 문제 제기하면 공사 지연된다. 조치 필요.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중요한 걸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태섭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합시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이 있었는데 김대호 외에 다른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정수? 저는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정수는 우리 회사 상무였습니다. 3년 전에는 현장 소장이었죠. 바로 저희 회사가 하청으로 들어갔던 그 현장의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연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회사도 조사받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진실을 밝히기로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 회사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것. 부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회사를 신고하겠다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서연이 학비는요? 당신이 잘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부인은 울면서 제가 가족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가족을 희생시키는 바보짓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갔습니다. 부인과 얼굴을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어젯밤 싸움 이후 분위기가 너무 차갑게 식어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섭이었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정훈 씨, 민준이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해요. 빨리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현장 대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태섭의 집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하니 태섭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태섭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면 또 무서워할까봐요.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그림보다 훨씬 자세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보였습니다. 밀리는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 사진을 보고 그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는 사람은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옷차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입는 조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배경이었습니다. 건물 옆에 간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3년 전 그 현장의 원청 회사였습니다. 민준이가 이걸 언제 그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요. 악몽을 꾸고 일어나더니 새벽까지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었습니다.
꿈에서 더 많이 봤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누군가랑 말다툼하고 그 사람이 아빠를 밀었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날 현장에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민준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태섭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준호가 그날 민준이를 잠깐 데리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요. 현장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산책한다고요. 1시간쯤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6살이었죠. 저는 번뜩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민준이를 데리고 현장 근처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뭔가를 봤던 겁니다. 6살 아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에 남아있던 거죠. 저는 태섭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상담 선생님한테 데려가야 합니다. 최면이나 심리치료로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태섭이 망설였습니다. 아이한테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봅시다. 민준이 동의 없이는 안 할 겁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민준이를 상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악몽을 꾸고 그림으로 표현한다고요. 혹시 억압된 기억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선생님이 민준이와 따로 상담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저와 태섭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섭은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안에 남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뭔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의 조각들이 있어요. 뭘 봤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아빠 같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떨어졌다고 해요. 저는 태섭을 봤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본 건지 나중에 들은 얘기가 섞인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6살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본 건 확실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이 반응으로 봐서는 실제 경험한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가 이렇게 강하게 남지 않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민준이 증언까지 있으니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태섭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갑시다. 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호 씨는 정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회사에 들렀습니다. 이정수 상무를 만나야 했습니다. 3년 전 현장에 있었던 분이니까요. 상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수 상무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대성건설 현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망사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박준호라는 분이요.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네가 왜 그 일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분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현장 소장.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회사도 보상했고 유가족도 받아들였어. 왜 지금 와서 다시 들춰내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상무의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상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회의록 4본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박준호 문제조치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무님도 참석하셨던 회의죠. 상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자세히 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증거야? 조치라는 게 해고를 말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상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 현장 소장, 자네 지금 회사를 배신하는 거야? 회사가 자네한테 밥 먹여준 거 잊었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겁니다. 상무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걸 밖으로 가져가면 회사도 타격을 입어. 그럼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해고는 기본이고 업계에서 매장될 거라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일 들먹이지 마.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회사 격리부 직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대성건설건 조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뭘 아시는 게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이상한 돈이 오갔습니다.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요. 액수가 컸어요. 얼마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삭제됐어요. 하지만 제 개인 백업에 남아 있습니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소장님.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부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정 갑니다. 서연이 데리고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랑 싸운다며요? 상무님한테 대들었다며요? 이제 해고될 거라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당신 혼자 하세요. 저랑 서연이는 당신 인생 망치는 거 안 볼 겁니다. 부인과 서연이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인 걸까요? 하지만 민준이 그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밀려 떨어지는 그림. 그리고 준호의 억울한 죽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태섭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태섭은 형사과로 안내됐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박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박준호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조작된 자재 발주서, 회의록 4본, 비자금 거래 내역, 민준이 그림, 상담 선생님 소견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박 형사가 한참을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재조사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이나 지난 사건인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조사해 주셔야 합니다. 태섭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박 형사가 태섭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태섭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정훈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사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자진 퇴사를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거부합니다.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소장님,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조용히 나가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인과 서연이가 없으니 집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잘 지내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엄마가 많이 우세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족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며칠 후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김대호를 불러서 조사했는데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형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태섭 씨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태섭 씨 신원을 조회해 봤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사기 전과가 있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요? 박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도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태섭이 사기 전과자라고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태섭 씨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한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생필품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섭이 사기꾼이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민준이는 진짜였습니다. 준호의 죽음도 진짜였고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이 밤마다 분리수거장에 간 것도 정말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태섭을 다시 미행해보기로요. 그날 밤 태섭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태섭이 나왔습니다. 역시 손수레를 끌고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태섭이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담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섭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태섭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섭이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로 돌아와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민준이도 준호의 죽음도 전부 계획된 사기였을까요? 아니면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일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태섭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았던 겁니까? 다음날 아침 저는 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태섭이 좋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섭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숨기는 게 있습니까? 태섭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가셨습니까?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정훈이 완전히 믿고 있다고 하셨죠? 저를 이용하는 겁니까? 태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 집으로 가시죠. 저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섭이 방에서 서류를 꺼내왔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서류는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5천만 원. 사채업자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태섭이 설명했습니다. 준호 장례 치르고 민준이 키우느라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채를 썼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자가 협박합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민준이를 해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나가는 겁니다. 분리수거장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을 합니다. 밤 경비 일을요? 낮에는 폐지 줍고 밤에는 경비 서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젯밤 통화는요?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자입니다. 이번 주 안에 일부라도 갚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 얘기를 한 건 당신이 도와주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태섭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태섭이 말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속인 적 없습니다. 경찰이 당신 전과 조회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더군요.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20년 전 일입니다. 저도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태섭이 애원했습니다. 이정훈 씨, 저를 믿어주십시오.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섭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게 정교한 사기일까요? 저는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섭의 사채 빚에 대해 조회해달라고 했습니다. 박 형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했는데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태섭이 정말 5천만 원 빚이 있고 사채업자한테 독촉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밤 경비 일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태섭이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태섭을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손을 뗄 것인가. 하지만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다시 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속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요. 태섭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가장 큰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김대호가 다시 소환됐고 이정수 상무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예상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친정에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빠 언제 끝나요? 엄마가 매일 우세요. 저는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태섭의 집에 들렀습니다. 민준이 학교 다녀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섭은 항상 문을 잠그는 사람이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태섭 씨? 민준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섭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속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가 죽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준호는 그날 현장에서 김대호와 다퉜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었죠. 김대호가 준호를 옥상으로 불렀고 둘이 말다툼하다가 김대호가 준호를 밀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살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데리고 갔었죠. 민준이가 멀리서 봤습니다. 아빠가 누군가한테 밀려 떨어지는 걸요. 하지만 6살이라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무의식에 남았던 겁니다.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본 거요. 하지만 증언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렸고 트라우마가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밤마다 분리수거장을 뒤진 건 사실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버린 서류를 찾았죠.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압박해왔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민준이를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 경비 일을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난 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저를 이용한 겁니까? 하지만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전부를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준이한테는 당신이 필요했으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사채업자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전액을 갚지 않으면 민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민준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당신이 민준이를 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민준이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준호의 억울함도 꼭 밝혀주십시오. 모든 증거는 제 방 책장 뒤에 숨겨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섭이 자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부엌, 마당을 다 뒤졌습니다. 태섭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죠. 아이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민준이를 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 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곧 오실 거야.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박 형사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형사가 수색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차에 태우고 태섭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네를 사사치 뒤졌습니다. 분리수거장, 공원, 하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 8시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세요? 박 형사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인근 산 중턱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태섭이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목을 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섭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더군요. 저는 유서를 받았습니다. 편지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정훈 아저씨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저는 유서를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섭은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민준이가 살 수 있다고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와 민준이 그리고 박 형사 정도였습니다. 민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태섭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장 뒤를 확인했습니다. 편지에서 말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태섭이 몰래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김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저놈이 계속 안전 타령하면 우리 다 망해.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호가 대답했습니다. 말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리고 사고 당일 녹음이었습니다. 김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준호 씨 좀 올라와 보시죠. 자재 문제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인데요. 급한 일입니다. 잠깐만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다툼하는 소리. 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당신 때문에 공사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알아? 그리고 비명소리. 준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녹음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박 형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박 형사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김대호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김대호가 체포됐습니다. 이정수 상무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태섭의 유언이었으니까요. 보험금으로 사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를 입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아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태섭 씨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집에 갈게요. 서연이도 데리고요. 우리가 같이 키웁시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인과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본 순간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부인은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잘 지내보자.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정직한 회사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대호는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이정수는 증거인멸 방조죄로 기소됐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이 그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6살 아이가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밀려 떨어지는 걸요. 김대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다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정수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태섭의 묘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억울함 풀렸어요. 정훈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저는 묘비 앞에 절했습니다. 태섭씨 약속 지켰습니다. 민준이 잘 키우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섭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상담도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지켜야 할 아이였으니까요. 가정법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합니다. 판사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이 아저씨랑 살고 싶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좋아요. 서연 누나도 좋고요. 판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도 면접을 봤습니다. 남편 결정을 지지하십니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딸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를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입니다. 서연이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생이 생기는데 괜찮겠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민준이는 제가 예전부터 알던 동생이에요. 잘 챙길게요. 2달 후 입양 허가가 났습니다. 민준이는 공식적으로 저희 아들이 됐습니다. 호적에도 올렸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박민준으로 두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성을 기억하길 바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케이크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뭐 빌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빠가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빌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방에서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버릇처럼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부인이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여기는 내 집이야. 편하게 있어도 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이가 도왔습니다. 민준이 방을 같이 꾸며줬습니다. 민준아, 여기에 내 그림 붙이자. 여기는 책상이고 여기는 옷장이야. 민준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악몽을 꿨습니다.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 순간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빠야. 민준이 아빠. 그날 이후 민준이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도 놀았습니다. 학교 성적도 올랐습니다. 부인도 민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민준아, 야채 먹어야지. 키 크려면. 학교 잘 다녀와. 조심하고. 민준이는 부인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누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공원에 가서 놀았습니다. 민준이가 서연이를 따랐습니다. 저는 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항상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회사였다면 준호가 살아있었을 거라고요. 민준이는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안정된 환경이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와 부인과 서연이와 민준이였습니다. 민준아, 이거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누나, 저요. 저는 그 그림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준호 재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대호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정수도 형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태섭의 일주기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준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요. 새 가족이 생겼어요. 부인도 저랬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잘 키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연이도 저랬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제가 잘 챙길게요. 저는 묘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태섭씨, 민준이가 행복합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준호씨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항상 민준이 지켜보고 계셔. 민준이가 하늘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민준이 사랑한다.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4명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회사 일도 안정됐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처럼 안전 문제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안전 수칙을 어기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전벨트 착용하십시오. 인부가 불평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그 인부가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족한테 무사히 돌아가야죠. 그 말을 하면서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준호도 그렇게 말했겠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회사는 듣지 않았고 결국 준호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모든 인부가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민준이는 계속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커서 뭐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건물 짓고 싶어요. 안전한 건물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아빠, 저도 민준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돕고 싶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민준이는 우리한테 온 선물이에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에서 가방을 주운 그날부터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센서등이 켜지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문을 확인하고 민준이 방을 들여다봅니다. 아이가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을 봅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입니다. 태섭과 준호가 저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태섭씨, 준호씨, 민준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인연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우연히 시작됐지만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저희 가족이 된 지 1년이 지난 겁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회사라는 평판이 퍼지면서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 현장마다 준호를 생각하며 안전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키가 부쩍 컸습니다. 이제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목소리도 한층 굵어졌죠. 학교에서 미술부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건물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그림 속에는 공사 현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안전모를 쓰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잘 그렸네.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래요. 저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처럼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넌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민준이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 받아주셔서요. 부인은 요즘 동네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민준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부인이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민준이 데려오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서연이는 복지관에서 일하며 바빴습니다.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민준이를 챙겼습니다. 민준아 공부 잘하고 있어? 누나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민준이는 서연이를 진짜 누나처럼 따랐습니다. 누나 저 수학 모르는 거 있어요. 누나 다음 주에 학교에서 미술대회 있는데 와줄 수 있어요? 어느 일요일 저희 가족은 태섭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일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왔어요.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고요. 저도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태섭씨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묘소를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커서 결혼하면 할아버지랑 친아버지 사진도 결혼식에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분들도 내 가족이니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정부 발주 공공건물 건설이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저희 회사의 안전기록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소장 덕분이야. 자네가 안전을 강조해준 게 회사 자산이 됐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건설업계의 말이야. 현장 회의에서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정보다 비용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던 인부들도 이제는 따라줬습니다. 어느 날 젊은 인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른 현장에서도 일했는데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3주기가 됐습니다. 재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대호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출소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준이와 함께요. 아버지 민준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요. 민준이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저 아빠 닮아서 키 클 거예요. 그리고 아빠처럼 멋진 건물 지을 거예요. 안전한 건물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두 명의 아빠를 사랑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친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게 해주셨고 저는 너를 키우고 있어. 둘 다 내 아빠야.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부인이 만든 음식이 푸짐했습니다. 민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부인이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민준아. 키 크려면. 서연이가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다음 달에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바다 갈까?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좋아요. 저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철거 건물에서 가방을 주운 그날을 말이죠. 그때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태섭을 만나지 않았다면 민준이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아마 저는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하고 안전한 삶. 하지만 지금처럼 의미 있지는 않았겠죠.
인연이란 정말 신기한 겁니다. 우연히 시작되지만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저는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태섭씨, 준호씨, 민준이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두 분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는 거 알아요. 고맙습니다. 민준이를 저한테 맡겨주셔서요.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숙제 다 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우리 집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고 연기가 나는 굴뚝도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잘 그렸네.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이게 제일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에요. 우리 집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한다, 민준아.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저는 민준이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인 옆에 앉았습니다.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부인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민준이는 우리한테 온 선물이에요. 저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연이란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걸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일 수도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밤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봅니다. 문을 확인하고 창문을 확인합니다. 예전처럼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요. 민준이 방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양입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봅니다. 민준이가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갑니다. 부인이 자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안전을 점검하고 인부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을 겁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평범하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악몽은 없습니다. 꿈속에서 태석과 준호가 웃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그들 사이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들도 손을 흔들어줍니다.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준이가 벌써 일어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민준아,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합니다. 민준이가 웃습니다. 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발표해야 해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잘할 거야. 부인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서연이도 방에서 나옵니다.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은 없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을요. 언젠가 민준이가 다 자라서 독립하면 이런 날들이 그리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이 평범하고 소중한 시간을요. 철거 건물에서 주운 가방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인연은 선택입니다.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의 선택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만났습니다. 민준이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